네, 다음 두 번째,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FOMC가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건데, 그 다음 2분기 GDP 하고요. 일단, 월요일로 가보게 되면 뭐 큰 뉴스는 없었고요. 주말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뭐 저 곡물 수출 허가해준다 그래 놓고선 또 거기다 폭격을 날려버린 그런 게 있었고요. 다음으로 화요일 날 가게 되면 우리나라 GDP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발표치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구성 요소들을 보게 되니까는 민간 정부 쪽의 소비, 그 다음에 건설 투자 쪽 이쪽이 증가했고요. 설비 투자하고 순수출 쪽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그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1분기를 보게 되면 1분기 때 순수출 빼고서는 제 기억에는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우리는 그때 확진자가 되게 많이 늘었었던 시기이고 또 그 다음에 2분기에는 오히려 또 수출 쪽 경우에는 중국이 봉쇄를 아주 강하게 했었죠. 그래서 수출이 또 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분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뭐 이런 거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상반기 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아주 특별히 튀는 숫자 없는 GDP가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는 살짝 낮아졌지만은 그래도 2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이 아주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택 관련 데이터는 미국은 거의 다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 신규 주택 판매도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쇼피파이도 글로벌 직원 10% 감원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날 했고요. 그리고 월마트가 이날 실적 발표하는 때가 아닙니다. 실적 시즌이 아닌데 소위 우리로 지금 보도 자료를 낸 거죠. 그걸로 우리 이익이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매를 맞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거 실적이 영 이상하게 나오면 소송도 걸리고 하니까 미리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익 관련된 숫자들은 다 대폭 하향이 됐어요. 영업이익 관련해 가지고서는 마이너스 13에서 14%, 연간 예상치도 마이너스 11에서 13% 정도. 주당 순이익으로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8에서 9%, 마이너스 11에서 13% 정도로 이제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직전은 어땠냐? 5월에 실적 발표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2분기가 소폭 상승할 걸로 봤고,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1%로 선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만큼 그냥 10%씩 다 내려간 것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 매출액의 예상치는 또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5%, 3.5% 보던 거를 7.5, 4.5로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유가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회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월마트를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식료품 분야에서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이 반영되고 있다. 2분기 매출 성장률은 예상 대비 높을 듯 하나 이는 식료품과 소비재 비중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반 상품 카테고리에 대한 고객 지출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더 많은 가격 할인을 요구한다. 특히 의류 분야에서요. 분기 동안 회사는 재고를 줄이고 공급망 비용과 인플레이션의 관리를 해왔는데 진전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플레가 높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딴 거 소비 못하고 필수적인 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식료품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 강점 있는 월마트 쪽으로 몰려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매출은 좀 더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런 카테고리 상품 매출이 느는 쪽들이 마진이 낮은 쪽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의류 쪽 분야에 있어 가지고서는 재고가 특히 문제가 심해서 이건 특히나 더 지금 마진에 훼손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 전망치는 많이 낮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말이요, 사실 이미 요런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이달 초에 나왔었던 ISM 그 발표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ISM 데이터 나오면은 그 제조 서비스 구매자 지수 나오면 다 이거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여기서 어떤 게 있으냐면 의류 쪽에서 고객들로부터 재고가 많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고가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될 때까지 앞으로 몇 달 동안 주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의류 쪽에 대한 재고 많다는 얘기가 여기도 미리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월마트가 소매 판매업이니까 소매업 쪽은 소비자들은 이미 소비재에서 필수품으로 구매를 옮기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확실히 우리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트래픽은 정상보다 훨씬 낮습니다.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필수품에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게 되고 쇼핑몰에 더 적게 오려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매출이 다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월마트의 말에 거의 다 마저 녹아 있는 거였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끝나고 실적을 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 대비 부진했지만 스냅 이후로 이제 광고 비즈니스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잖아요. 근데 광고 쪽이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 때는 유튜브가 예상보다 대비 나빴다 갖고서 알파벳을 많이 좀 안 좋게 반응했는데 실적 나오고 이번엔 광고 빼고 다 안 좋거든요. 근데 광고를 가장 눈여겨봤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부진했었는데 근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다 온 것 같다 해가지고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또 주가가 반응을 했죠. 네. 다음으로 27일 요날 이제 수요일로 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보호예소가 해제되는 날이었는데 그런데 큰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매도가 나올 건 많이 좀 나왔는데 어떤 소식들이 이제 와서 좀 잘 받쳐줬냐라고 해보면은 LG화학에서 낭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LG화학 미국 GM에 전기차 500만 대분 양극재를 공급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날 그 실적 발표 간담회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보호예소 풀리는 날에. 그러다 보니까는 몇몇 사람들이 이거 딱 날짜를 이날에 맞춰서 하는 게 보호예소 풀리면 주가 빠질 것 같으니까 이날 딱 아주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소식이 엔솔에서 나온 건 아니었고 LG화학으로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그 소식이 나오게 됐다. 예,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국 쪽에서는요. 알리바바가 홍콩 쪽에 이중 상장을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요. 근데 금요일날 우리가 이거를 또 가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 리스트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저때는 주가가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거를 금요일에는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또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러시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대로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기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1일에서 20일 사이에는 공급을 완전히 이제 중단을 했었습니다. 완전히 중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21일에는 평소 수준의 40% 정도로 재개를 했었죠. 터빈도 도착했다 그러고 하면서. 네. 그랬는데, 25일이 아니라 이제 27일입니다. 27일에는 다시 20%의 수준으로 요거를 줄여버린 그런 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소가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미국 쪽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단아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인데 공화당처럼 행동하는 조 맨친 상원 의원이 BBB 법안을 수정한 법안을 이번에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정책이 힘을 좀 받지 않겠느냐. 자, 추진력 얻은 바이든 예산안 미국 민주당 조 맨친 설득 성공.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좀 다른 게 있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일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BBB 법안은 빌드백 베터라고 얘기했는데 장량 센스가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법안, 인플레 감소 법안 하니까는 와, 이 세트에 딱 맞잖아요. BBB랑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장명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고, 다음으로 미국 반도체 법안 통과 상원에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쪽에서 이게 뭐 얘기가 많죠. 이러면 우리가 지금 뭐 잘 되는 거냐 못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 반도체 지원법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도 주중에 처리가 예상이 된다. 뭐 시진핑의 불행한 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전에도 보게 되면 저기 누구죠, 트럼프 때에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 갖고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그렇게 뭐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니까는 여러 가지들 뭐 특수한 경우 뭐 이거는 특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줘 가지고서 영향이 일부 있기는 했었지만은 뭐 아주 뭐 이렇게 불행할 정도의 영향이 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전 뭐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이날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수상한 거래가 좀 또 관측이 됐다라는 건데요. 사실 뭐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수상한 거래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하죠. 남편 명의로 그냥 개별 주식을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콜옵션 막 이런 거래를 아주 빈번하게 하기로 이분이 유명한데요. 7월 7일 날 기사 나오기로는 펠로시가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의 콜옵션을 사들였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밝혔는데, 이번 주에 와가지고서는 펠로시 의장 남편이 엔비디아 주식은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독특하게도 손실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단순 투자 실패일까? 뭐 원숭이도 정말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건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지금 펠로시도 이게 스캔들이 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리차드 피셔라고 댈러스 전 연준 의장이 있습니다. 요 분이 아주 그냥 직격을 했습니다. 강펀치에 날렸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서 펠로시 부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아주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CNBC 같은 데 나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확실한 뭔가가 있지 않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펠로시가 외부 시선이 두려워서 매도를 요것은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본인이 반도체 법안 빨리 통과시키라고 막 로비는 아니죠. 압박을 넣으면서 엔비디아 주식을 샀던 거니까 문제가 충분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게 하나 남았는데 뭐냐 하면 8월에 미국 국회의원들 주식 거래를 가족까지 다 합쳐갖고 금지하는 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기시감이 드실 겁니다. 뭐냐면 21년도 9월 달에 연준이 지금의 펠로시와 똑같은 일을 겪었었습니다. 당시에 연준 의원들이 망신을 당했대요. 그때 달라스, 요거 이제 피셔 다음 후임인데 카플란입니다. 카플란이나 이때 파월도 문제가 됐었죠. 증권 거래했다라고 해갖고서 아주 망신을 당하고 한 달도 안 돼갖고서 이거를 다 자기네가 그냥 다 매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 2월 달에 연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증권 거래를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죠. 이 스캔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가 됐었냐면, 야,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연준 애들이 주식을 앞으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왜 자기 재산의 움직임이 상관이 없게 되는데, 그러면 연준 애들이 과연 주식 시장을 신경 쓰겠냐, 이거 안 쓰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침 주가 빠졌거든요. 근데 가장 누구보다도 세상 주식을 열심히 하시던 펠로시가 주식을 갑자기 손실을 확정짓고 팔면서 이 8월 달에 주식 거래 금지 법안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만약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낸시 펠로시가 이런 식으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 아주 보기 불편합니다. 불편하긴 하나 주식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아무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음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날 7월 FOMC가 있었는데 뭐 내용은 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비둘기적인 모습의 증시가 아주 대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날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니 많이 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아직 이 확정 안 됐고, 그 다음 메타가 실적 나왔는데 뭐 안 좋습니다. 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의 발견을 뭐 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 날도 실제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28일 목요일 날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산업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그런 작동을 했습니다. 수주 보시면은 전날 있었던 LG화학하고는 다르게 금액을 명시를 이제 해가지고서 기간하고 해가지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 개선안 여기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공매도 전면 금지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 개선 방안 나왔는데 한번 봤는데 일단은 불공정 거래 기획 조사를 강화하겠다. 조사 강화해야죠.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를 하겠다. 사실 뭐 신속 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자동화 다 기록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수기가 아니라. 근데 이 자동화는 하여튼 없고 신속하게만 한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무조건 또 사고 생겨요. 예, 사람 손으로 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겠다. 뭐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갖고 처벌을 제대로 받는 데가 없잖아요. 그쵸? 다음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확대를 하겠다. 뭐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 장기 대량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겠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것도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면 뭐 다 잘 나올 것 같죠? 근데 현실이 어떠냐면 이 그 헤지 펀드들이 스왑북을 활용을 합니다. PBS를 선정해갖고 그럼 예를 들어 갖고서 홍콩에 있는 A 자산 운용이 헤지 펀드가 삼성전자 숏을 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공시가 A 헤지 펀드로 해서 공시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이들은 그냥 거의 뭐 99.999는 PBS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써갖고서 그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장부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숏을 쳤는데 만약에 그 A 자산운용이 PBS 선정해 놓은 데가 삼성증권이다. 그럼 신고가 삼성증권으로 나가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삼성증권의 헤지펀드 고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합쳐진 포지션만 그냥 나오는 거지 어떤 특정 자산운용이 많이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의 말 이렇게 해봤자 안 나옵니다. 네, 무의미하고요. 다음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대폭 확대. 이것도 사실 무의미해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되면 이제 그때까지 몰랐던 사람까지도 야, 저 종목은 공매도들이 건드린 종목이래. 더더욱 사지 말자 이렇게 된 게 과열 종목 지정제도였기 때문에 별 의미 없고요.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인데 사실 날짜에서 개선이 없었고 담보비율 이나 뭐 좀 더 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크게 달라질 건 아니다 생각해서 그냥 조금 아직 공매도 관련해갖고는 뭐가 나온 게 없다. 사실상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 다음날 나오는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미리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서 중요한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8. 근데 전월은 마이너스 0.1이란 말이죠. 이제 독일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보조금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9유로로 그 교통패스 한 달짜리 쓰는 거 내줬죠.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유류세도 많이 좀 인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다 기간이 6월에서 8월이에요.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그 6월 데이터가 나올 때는 5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도 요런 것들로 인해 갖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전월 대비잖아요, 여러분. 이미 6월 달에 이것 때문에 물가가 빠졌으면 7월에는 이것 때문에 추가로 물가 하락이 못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 숫자가
대단히 크게 상승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이제 연준에 조금 대한 걱정의 일부인데요. 뭐냐면 전월 대비 숫자를 굉장히 강조를 계속합니다. 근데 전월 대비 숫자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 막 주고 뭐 우리도 지금 유류세 인하했잖아요. 그런 거 해주는 거의 효과가 한 달짜리밖에 안 되는 거다. 요렇게로 자료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각종 보조금을 줘가지고서 그나마 인플레가 너무 못 오도록 막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 여기에서 MOM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부담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려도 좀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또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왔고요. 연속은 예상 대비로는 좀 줄기는 했지만 4주 이동 평균으로 놓고 봐서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라는 건데 뭐 이제 파월 의장이 안 보신다고 했으니 제끼고요. 다음으로 2분기 GDP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하고 정치인들 모두 다 나와가지고서 한 목소리로 침체 아니다라고 하니 뭐 또 파월 의장이 1차에서는 많이 수정이 된다 하니까는 뭐 또 중요하지 않은 걸로 여겨지는 게 있고요. 근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는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그리고 주거 투자, 뭐 집 쪽으로 하우징 데이터 나오는 거 저렇게 안 좋은데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급격히. 근데 어쨌든 보시면 전반적으로 나쁩니다. 전반적으로 나쁘고 요번에 전반적으로 나쁜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재고 이거를 이제 뭐 일회적 요인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라 그러냐면 0.9% 마이너스 나왔는데 기여도로 보니까 재고 조정이 마이너스 2% 기여를 했더라, 지원자서. 저거 빼면 우리 플러스 1.1이다. 미국 경제 건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고는 일회성이다. 근데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왔을 때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분기 나왔을 때 6월 FOMC 회의 때 인터뷰 때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계속되는 강력한 기본 수요가 비정상적인 재고 및 순수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상쇄가 되면서 1분기 하락하게 됐다. 이게 뭔 말이냐면 소비는 되게 좋았다. 근데 재고랑 순수출이 이례적으로 딕이 나쁘게 나와갖고서 1분기에 그냥 기술적으로 GDP가 마이너스 나온 것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1분기 때는 순수출도 일회성이라고 표현해줬어요. 근데 2분기에 놀랍게도 순수출이 플러스 1.43 기여를 했거든요. 이거는 또 일회성으로 안 봐주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되게 그 취사 선택이 너무 강해져서 솔직히 저도 뭐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내 데이터를 보는 게 의미가 있나. 봐봤자 아니라 그럼 땡인데 뭐 이때는 다 이례적이었는데 이때는 얘는 이례적이고 얘는 이례적 아니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다음으로 미중 간에 이제 이날 정상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주 길게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뭐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관세 인하 이야기 나왔으면 했는데 그거는 별도 언급이 없었던 걸로. 반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일 정도로 요 끝나고서 시진핑 쪽에서 강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이제 좀 화제가 됐었죠. 불장난하면 다 죽는다, 대만 갖고. 그리고 이날 이제 애플 실적 나왔는데 뭐 기대치 대비 아주 어쨌든 뭐 애플은 그 모범생 같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갖고서 아주 뭐 호조였고 이날 여기 안 적어놨네. 아마존도 뭐 리비앙 관련된 거 빼고 하면 어쨌든 매출이 예상 대비 잘 나왔으니까는 아마존은 뭐 10% 이상 올랐죠, 다음 날에. 네. 그 다음 보시면은 29일 금요일 날에 우리나라 한화그룹이 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방산 쪽을 쫙 합쳐갖고 한국판 글로벌 최고 방산기업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하나건설하고 하나합병도 얘기했던데, 제가 계산을 해봤었을 때는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지주사 자동전환 마치 DB하이텍처럼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걸로 저는 계산이 됩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갖고 어떤 대안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주사 전환 바로 돼버리면 지금의 금산분리 하에서는 금융사를 못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처리가 필요한데 과연 한화그룹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이거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니면 지주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하나는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유럽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뭐 전에 독일에서 느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유럽 GDP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예상 대비 잘 나와서
괜찮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의 PC 나왔는데 이날 뭐 물가지수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근원 PC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높았고, 그나마 위안거리라면 개인 소득이나 지출이 그 예상 대비 잘 나와서 그나마 실제 소비나 실제 소득이 조금 받쳐줬다라는 거. 다음으로 앞서도 그 7월 FOMC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용 비용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연달아서 높게 나왔고, 미시간 장기 기대 인플레도 조금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예. 이날 머스크가 인플레이션 정점설을 제기를 하면서 향후에 차량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헝다 노이즈가 좀 나왔는데 3천억 달러 부채 구조조정 계획이 마감 시한을 넘겼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 부동산 구조조정 문제는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중국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중국이 돈을 좀 푸네요 했고 중국이 돈 풀기를 멈췄네요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 주가 떨어졌는데 중국은 더 이상 돈 풀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걷어들이고 있죠. 단기자금 시장에서. 그러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 오름폭에 거의 뭐 3분의 2 정도 내려왔고,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이거 차트가 잘못해갖고 깨지면 이거 전저점 가입 기세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은 또 역시나 살짝 상황 나아지니까는 다시 돈 안 풀기로 해버리니 부동산 문제 생기고 지금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채 보시면요. 비둘기적인 연준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그 금리 떨어지는 와중에 장단기 금리 차이는 좁혀졌었어요, 살짝. 근데 금요일에 이 인플레 삼총사, PC 물가, 고용 비용, 미시간 장기 기대 이게 다 높게 나오면서 다시 그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침체에 대해 갖고 굉장히 강력한 사인을 미국 국채 시장은 보이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으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요것도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에 툭 튀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12였어요. 그 전주 금요일에. 요번에 금요일에는 2.33이 나왔습니다. 저는 연준이 제일 골치 아파할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는 유가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번엔 유가랑 다르게 장기가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지 않아도 장기 기대 인플레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서 연준이 꽤나 긴장할 것 같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음 유가 같은 경우에 연준이 비리기적이니까 달러가 약세가 왔고 유가가 조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또 거의 또 100불 왔다 갔다 하거든요. 100불 또 넘어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또 좀 골치가 아플 부분이지 않을까. 공급망 문제는 좀 해소 중이고요. 단기자금 시장 별거 없습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 플로우 보시면은 선진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옵니다. 신흥도 들어오고. 우리는 계속 들어오다가 이제 2주 연속 빠지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7월에 FOMC 이벤트를 악재의 최고점, 악재 클라이막스로 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글로벌에 있는 리테일 투자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 게 엿보인다. 돈의 흐름에서 이고요. 다음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 확진자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아직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후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살짝 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3분기 GDP 첫 예측치가 아틀란타 연은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2.1입니다. 얘 금요일 나왔거든요. 요거 저 일부 호재로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워낙 침체 얘기했는데 그게 또 주요한 게 아틀란타 연은에서는 GDP 나오갖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GDP 나오조차 플러스로 제시를 하니 그래 우리 침체 지나갔어. 아니야 침체. 그렇게 호재로 좀 작동하지 않았나 싶은데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니까는 이번에 이례적인 거는 거의 없습니다. 순수출 플러스 0.21.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재고 마이너스 조금. 요 둘이 거의 상쇄되고. 예, 그 다음에 소비가 좋다. 소비 지출이 2.5 기여할 것 같다. 주택시장은 미국 계속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상당히 좀 아주 무난한 일단 숫자를 냈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이제. 일단은 다음 주에는 GDP 나오가 두 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ISM 제조업 지수 나오는 날 월요일, 건설 지출 나오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수출입 데이터 미국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요번에 GDP 보니까 웃기더라. 야, 어떻게 미국 순수출이 이번에 플러스가 그렇게 기여를 크게 했지? 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GDP 나오가 재고나 순수출 이런 거 잘 못 잡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도 있는데, 근데 1분기 때 GDP 나오가 마이너스 받고 맞췄거든요. 2분기 때도 GDP 나오가 마이너스를 받고 맞췄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GDP 나오가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뒤쪽에서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실적 시즌 이제 56% 나왔어요. S&P 500 기준으로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거고요. 그래놓고 보니까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율이 73%, 과거 평균까지 올라왔다. 60에서 68, 73. 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다만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 자체는 어떠냐라고 하면 그 과거 평균 대비 낮다. 5년 평균 대비는 당연히 그 다음 10년 평균 대비로도 낮다. 첫 번째 나올 때 2%였는데 3.6으로 올라가나 싶더니 이번에 또 3.1로 좀 주저앉았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려할 만한 숫자다라는 거고, 그다음 매출액 상의 폭은 뭐 과거랑 비슷한 숫자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예상치 상의 폭 자체도 과거 대비 잘 나오고 있다. 이게 가속화를 심지어 지금 주간 지날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또 견조하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놀라웠던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가이던스 관련해서 긍정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원래 긍정 대 부정했을 때 그 전주에는 1대 10이었어요. 부정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론 이번 주에도 부정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비율로 따지면 1대 10이 17대 28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목요일 기준입니다. PER은 목요일 기준인데 포워드 PER이 17.1배로 10년 평균 이제는 위로 살짝 올라왔다. 예. 총평을 해보면요, 보기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반밖에 없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듯이 뭐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볼 때는 이거는 나쁜 거고, 이렇게 볼 때는 좋은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FOMC나 이런 상황적인 것도, 인플레도 이렇게 보면은 좋고 저렇게 보면 나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지금 서로 그 본인들의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솔직히 뭐 저도 어떤 게 진짜 다 맞다, 정확하게 그렇다라고는, 솔직히 뭐 그런 글로벌의 석학들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기업 실적 중에서는 어쨌든 이 예상치 상회폭이 과거 대비 너무 좀 많이 낮아졌다. 이게 제일 우려스러워서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좀 조심조심이란 마인드이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다면 또 안심될 텐데, 어쨌든 밸류도 과거 평균에는 이제는 도달했습니다. 더 올라왔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금 사실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마련해놓은 현금을 그렇게 막 쓰고 싶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들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으로 다음 주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일단 주말에 중국 데이터들, 그러니까 월말 월초에는 이제 경기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고용 관련된 데이터 이런 게 이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하다. 제일 중요하게 볼 거는 어쨌든 파월 의장이 구인 보고서 되게 중요하게 보니까 화요일 나오고요. 월간 고용 보고서 중요하게 보니 금요일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는 포인트가 돼버렸다. 그렇게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